미국에서 부동산 거래 시 판매자가 커미션 6%를 모두 내는 관행이 머지않아 전면 변경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33조 1,700억 달러를 기록했고 1년에 2조 달러의 새 빚을 늘려 악화일로에 빠지는 변곡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전에서는 두 선두주자들의 지지층 결속이 저조하고 대안 후보들의 배팅하고 있는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덜래스, 레이건 내셔널, 볼티모어 공항 등이 50대 미국 공항들 중에서 중하위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 시 셀러, 즉 판매자가 커미션 6%를 모두 내는 현재의 관행이 머지않아 전면 변경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에는 바이어 에이전트, 구입 중개인은 역할이 거의 없어져 커미션이 판매 에이전트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180도 바뀌고 부동산 판매자의 수수료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내 집을 비롯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셀러, 즉 판매자가 5% 내지 6%의 커미션을 전담하고 셀러 에이전트는 바이어 에이전트와 반반씩 나누는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의 배심원들이 전미 부동산협회와 대형 부동산 회사들에게 이를 잘못된 관행으로 지목하고 18억 달러의 반환을 판결함으로써 전면 변경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17일 셀러가 6%의 커미션을 홀로 내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이외에는 없다면서 조속한 전면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 중에 일본의 커미션은 6.2%로 가장 높고 아르헨티나 6%, 미국은 평균 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더 높은 6.2%나 내고 있지만 미국과는 달리 셀러가 홀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의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합한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평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보면 프랑스는 5%, 독일은 4.5%로 미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 중국과 호주는 2.5%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2%, 노르웨이 1.8%, 영국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전미 부동산인 협회 등에 가입해 소정의 회비를 내고 윤리 규정을 지키면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은 자격증 있는 300만 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16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캐나다 16만 명보다 10배나 되는 것이고 영국의 4만 8천 명, 호주의 3만 5천 명보다 월등하게 많은 규모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 커미션 제도가 180도 바뀌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온라인 시대에는 거래 관행이 완전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바이어 에이전트가 시장에 팔려고 나온 부동산 리스트들을 부동산 네트워크에서 검색해 좋은 매물을 찾아주고 구입 신청과 가격 협상 등 거래 성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온라인 시대에선 내 집을 구하려는 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온라인에서 직접 검색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셀러와도 직접 접촉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사는데 바이어 측 에이전트는 사실상 할 일이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구입자는 단지 거래 완료 시 클로징 해주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커미션보다 적은 수수료로 클로징을 맡길 수 있습니다. 미주리주 연방법원이 새해 초 최종 반환 판결을 내리는 것을 계기로 셀러가 6%의 커미션을 홀로 부담하고 바이어 에이전트와 둘로 나누게 하는 현재의 부동산 커미션 관행이 180도 바뀌고 중개 수수료는 절반 정도로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지난 9월 말 끝난 2023 회계연도에 33조 1,700억 달러를 기록했고 1년에 2조 달러의 새 빚을 늘려 악화일로에 빠지는 변곡점을 지난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외국에 지고 있는 부채는 7조 4천억 달러로 다소 줄어들었는데 중국이 대폭 줄이면서 8,218억 달러의 국채를 보유해 2위로 밀렸고 1위는 일본이 1조 1,12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17위로 1,157억 달러를 빌려준 셈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악화일로에 빠져 해결책을 쉽사리 찾지 못하는 변곡점을 지난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 9월 30일에 끝난 2023 회계년도에 33조 1,7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연방재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2023 회계년도 한 해에도 2조 달러의 새 빚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국내 총생산 GDP와 비교한 부채율은 123%로 국가부채 총액이 한 해 총생산을 23%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33조 1,700억 달러의 국가부채 가운데 미국민들과 미국 기관,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채는 26조 5,800억 달러이고 정부 기관 내부 부채는 7조 1,2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2023 한 해 동안 평균 3%의 이자율로 지급한 이자만 해도 6,590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 정부나 중앙은행, 부유층이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외채는 2023 회계년도에 7조 4천억 달러로 전체에서 24%를 차지했으며 이전의 30%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 1조 1,12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최대 채권국이었던 중국은 근년 들어 미국채를 대거 팔아 현재는 8,218억 달러 보유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3위는 영국이 6,624억 달러이고 4위는 룩셈부르크 3,499억 달러, 5위는 벨기에 3,18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대만은 2,430억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1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인도가 2,331억 달러로 11위, 홍콩이 2,056억 달러로 1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157억 달러어치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국가별 순위에서 1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1,092억 달러로 18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3년 동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했고 미국민들에게 부양체크와 세제 혜택 등 긴급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 정부 지출을 50%나 급증시키는 이례적인 사태를 겪고 국가부채가 통제불능에 빠지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를 진정시키는 대가로 11번이나 올린 고금리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 부금이 1년 6,590억 달러로 불어나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첫 경선이 2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경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반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급부상해 2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5일 첫 경선 무대인 아이오와에선 2위 자리를 놓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헤일리 전 대사에게 추격당하고 있고 1월 23일 첫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뉴햄프셔에선 헤일리 전 대사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대장정에 막을 올리는 첫 경선이 2달 앞으로 바짝 다가와 공화당 경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첫 테이프를 끊는 첫 경선은 내년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 즉 당원 대회로 개막하고 일주일 후인 1월 23일에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공화당의 1월 경선에선 40명의 대의원을 선정하게 돼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 필요한 과반이 1,234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지만 초반 분위기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선 후보들이 기선 잡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압도하고 있는 선두주자보다는 2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계 부모를 둔 이민자 후손으로 주지사와 유엔 대사를 지낸 여성 후보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첫 코커스가 실시되는 아이오와주에선 11월 17일 현재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평균 지지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위 자리를 놓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7.3%, 헤일리 후보가 14.3%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프라이머리가 실시되는 뉴햄프셔주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7%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2위는 헤일리 전 대사가 18.7%로 부상했습니다. 3위는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로 11.3%고 드산티스 주지사는 7.7%로 4위로 밀려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꺾을 수 있는 본선 경쟁력에서도 가장 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상 대결에서 헤일리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을 46.2%대 42%, 4.2%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포인트 차이, 드산티스 주지사는 0.6%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에 신승할 것으로 나타나 헤일리 전 대사가 가장 강한 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같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팀 스코 상원의원의 중도 하차로 그 지지세와 선거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72년생 올해 51세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인도 편잡 지역에서 이민 온 이민자 후손으로 젊은 나이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로 선출됐고 트럼프 행정부 초반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바 있어 그녀의 돌풍이 얼마나 강하게 몰아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경선 무대에 개막을 2달 남겨둔 2024 백악관행 레이스에선 두 선두주자들의 지지층 결속이 저조하고 여전히 대안 후보들에 배팅하고 있는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지지층의 절반은 그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재입성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트럼프 지지층의 40%는 바이든이 싫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 백악관행 레이스에서는 77세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80세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도전하고 있어 최고령 대통령 후보들의 리턴 매치, 재대결이 예상대로 성사될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층만 결집시켜도 승리한다는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지지층의 절반이나 되는 50%는 트럼프 재입성을 막기 위해 나선 것으로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 그를 지지한다는 여론은 38%로 더 적었습니다. 트럼프 저지를 위해 바이든 아래로 뭉친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 매우 위험한 수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막을 자는 나밖에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어왔으나 공화당의 선두주자들인 트럼프 전 대통령,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 3명에게 모두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종합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3포인트, 드산티스 주지사에게는 0.6포인트, 헤일리 전 대사에게는 가장 많은 4.2포인트 차이로 패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화당이 정통 보수주의자들과 보수강경파들로 나눠져 있는 현실을 넘지 못하고 지지층 결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조사에서도 트럼프 지지층의 42%는 그의 정책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으나 거의 같은 40%는 바이든이 싫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최근 경합지 6군데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당한 현 시점에서는 6곳 중에 5곳이나 5% 내지 10% 차이로 바이든을 누르고 석권하고 있지만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격전지 공화당원들의 6%가 트럼프에서 등을 돌릴 것이라고 대답해 위험에서 완전 탈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두주자들이 심각한 취약점,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인 듯 민주공화 양당에서는 두 선두주자들의 대안 후보들에 배팅하는 비율까지 조사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현재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전한 배팅 비율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로 가장 높고 바이든 대통령이 29.3% 뒤따르고 있으나 민주당 진영에서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11%, 셀 오바마 여사 4.6%, 공화당 진영에서는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덜레스, 레이건 내셔널, 볼티모어 공항 등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공항 3곳이 50대 미국 공항들 중에서 중하위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중급 규모로 분류된 각 공항들 가운데 신뢰성과 편의성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워싱턴 덜레스는 17위, 볼티모어는 21위, 레이건 공항은 29위에 그쳤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50대 공항들에 대해 연발착과 취소 등이 드물어 신뢰성이 높고
주차와 식료품점 등으로 편의성을 평가하는 미국 공항 평가에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공항 3곳은 모두 중하위권으로 저조했습니다. 중급 규모로 분류된 워싱턴 덜레스 공항은 100점 만점에 63.4점을 얻어 30곳 중에서 중간 수준인 17위에 머물렀습니다. 볼티모어 워싱턴 공항은 61.3점으로 21위, 레이건 내셔널 공항은 57.6점으로 최하위권인 29위에 그쳤습니다. 중급 규모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1위는 산호세 공항으로 71.2점을 받았습니다. 샌안토니오 공항이 70.4점으로 2위, 세크라멘토 공항이 70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규모 공항들은 중급 규모 공항들보다 성적이 낮았습니다. 대규모 공항에서 연발차기나 취소가 거의 없어 신뢰성이 높고 주차가 편리하며 식료품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좋은 곳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규모 공항의 1위는 피닉스 공항이 63.4점을 받아 가장 좋은 공항의 타이틀을 따냈으나 중급 규모 공항의 1위인 산호세 공항의 71.2점보다는 크게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미니어폴리스 공항으로 63.2점을 얻었습니다. 3위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62.9점을 받았습니다. 4위는 애틀란타 공항으로 62.7점을 얻었습니다. 5위는 디트로이트 공항으로 61.4점을 기록했습니다. 6위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7위는 휴스턴 공항, 8위는 시애틀 공항, 9위는 라스베가스 공항, 10위는 보스턴 공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규모 공항 20곳 가운데 시카고 오헤어 공항은 중간인 11위, 뉴욕 라가디아 공항은 15위를 차지했으나 뉴욕 존 F 케네디 19위, 뉴욕 공항은 20위에 그쳤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